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 가장 쉬운 것이 저랑 같은 전공을 하시는 분들을 앉혀놓고 할 때가 가장 쉬워요. 가장 어려운 것이 초등학생들 앞에서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 용어 선택도 어렵고요. 가끔 이제 우리 학교에 고등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이제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어 선택도 굉장히 어렵고 하면서 늘 걱정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학교에 견학을 오거나 여기에 앉아 있는데 내용 전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사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중간에 물어보셔도 되고 끝나고 물어보셔도 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피부톤을 잡아라 이런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여기 피부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얘기 할 것 같아요? 피부색 또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화장품 얘기할 것 같죠? 화장품. 근데 이제 제가 외모가 이제 화장품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죠? 사실은 저도 화장품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장품이라기보다는 화장품 소재, 그러니까 화장품 안에 들어가는 특별한 어떤 성분, 그거에 대해서 공부한 지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아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목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세포생물학적인 기전을 가지고 피부색을 하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연구 주제입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 과학 캠프라고 되어져 있어서 처음에 무슨 말을 우리 학생들한테 해줄까 하다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이런 것들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지식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과학이래요. 그래서 과학의 종류에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도 과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사회적인 어떠한 현상을 이러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인문학적 소양, 사회학적인 소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는 또 이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순수과학은 자연을 탐구해서 작동 원리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순수과학이라고 하고요. 응용과학은 순수과학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요 전 시간에 뒤에서 들어보니까 아마 응용과학 쪽의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 2019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교수님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두 분은 미국 분이고 이분은 일본 분입니다. 요 존 구디너프라고 하는 이 분은 올해 연세가 97세. 그래서 기록을 깼어요. 노벨상을 탄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그리고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노벨상은 생존하는 분한테만 시상을 합니다. 돌아가시면 안 해요. 그래서 97세로 기록을 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릴 분은 요시노 아키라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 휴대폰 보급률이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이 휴대폰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집약되어져 있는 IT 기술도 중요하지만 뭐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죠? 배터리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이 우리가 휴대폰을 쓸 수 있는 이 배터리를 산업적으로 구현하신 분이 이 요시노 아키라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노 아키라라는 분은 83년도에 이 리튬 이온 배터리 원형을 처음으로 이제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공로가 인정돼서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셨고요.
근데 뭐 요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강연 자료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만들었거든요. 어제 발표해서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이 요시노 아키라라는 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호기심이 연구의 주요한 원동력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의 호기심을 갖고 뭐든 좋으니까 폭을 넓혀라. 아까 여러분들 뭐 IT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고 아마 여러분들은 부산이라고 하는 이 대도시에 살아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진주는 소도시라 소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여러분과 같은 기회를 못 가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경험, 아까 전 선생님도 말씀하시던데 그런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호기심으로 새로운 현상을 열심히 찾아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쓸데없어 보이는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의미 없는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순수과학이나 기초과학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왜냐하면 순수과학이나 기초과학을 하면 산업적으로 유용한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산업적으로 유용한 것을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산업적으로 유용한 것을 못 찾아내요. 실질적으로 이 아키라라는 분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어낸 계기는 어느 날 자기 사무실을 청소를 했어요. 막 청소를 하다가 몇 년 묵은 논문을 구석에서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 논문을 누가 쓴 논문이냐면 요 분이 쓴 논문이에요. 그 논문을 찾고 이런 논문이 있었네.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읽고 개발한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기초적인 순수나 기초과학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 요시노 아키라라는 분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나 기초적인 학문들이 과학이 저변이 확대돼야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도 만들어지고 이것이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여기 미래를 꿈꾸고 과학자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이런 기초과학이나 순수과학에 앞으로 좀 많이 기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응용과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학 발전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과학이나 기초과학 어떤 현상을 발견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지나가면서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과학이 발전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예가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학문 분야에 보면 아버지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뭐 음악의 아버지도 있죠. 그 다음에 이분은 면역학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 에드워드 제너가 의사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심각한 감염병 중에 하나가 천연두라고 하는 감염병. 여기 천연두라고 들어보신 분 많이 들어봤네요. 여러분들은 비디오 대여해서 본 적이 없죠? 하여간 마마라고도 부릅니다. 호환이라는 말 알아요?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을 해치거나 가축을 물어가거나 이런 거 호환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무섭죠? 근데 우리나라에 호랑이도 멸종됐고 마마도 멸종됐어요. 이 마마가 호환만큼 무섭다. 얼마나 무섭냐면 이 천연두에 걸리면 치사율이 30에서 75% 정도 돼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가면 어르신들 중에 얼굴이 골프공 표면처럼 된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건데 왜 못 보았냐면 이 천연두라고 하는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이 베리올라 메이저하고 베리올라 마이너라고 부르는 이런 바이러스인데 인류가 최초로 박멸한 바이러스예요.
최초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골프공 같은 어른들을 못 봐.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몇 분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저 아줌마는 왜 얼굴이 이렇게 울룩불룩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저분은 어렸을 때 마마에 걸렸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마마에 걸리면 대부분 죽었어요. 그 정도로 되게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데 이 에드워드 제너가 의사였는데 공부를 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 의사인데 런던에서 의사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시골에서 의사 생활을 했어. 그 시골은 소를 굉장히 많이 키워요. 소를 많이 키우는데 이 소를 가만히 봤더니 사람이 이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렇게 부종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올라오는데 그런 병변이 소한테서도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에는 천연두에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왜 그럴까? 라고 고민하고 공부하다가 이분이 우두법이라는 것을 개발해내요. 최초로. 이 우두법이 사람이 만든 최초의 백신이에요. 그래서 이 우두법을 개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손주한테 접종을 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 우두법이 개발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우리나라도 지석영 선생님이 중국어로부터 우두법을 도입해서 실시했다. 이 역사책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WHO에서 1979년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스몰팍스, 천연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박멸됐다.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아주 심각한 질병을 치료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 거기에 이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개발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에드워드 제너는 이 천연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이 베리올라라는 걸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그때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몰랐던 시대였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사회적인 요구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서 또는 산업 분야에 비해서 화장품 분야가 좀 이렇게 평가절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 전공은 원래는 면역학이고 그 다음에 종양과 관련된 유전자를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 화장품 쪽에 관련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화장품 산업은 2022년도에 약 6천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예상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약 6천억 불을 수출을 하고 5,300억을 수입했대요. 근데 화장품 산업은 약 60억을 수출하고 16억을 수입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수출과 수입의 비율을 보면 화장품 산업은 완전히 남는 장사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것도 넘어갑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없어서 못 팔아. 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산업의 하나로 지금은 취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 좀 종합산업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연예산업과도 관련이 있고, 문화사업과도 관련이 있고, 패션사업과도 관련이 있고, 굉장히 종합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인기가 좋은 이유는 한류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연예인들 때문에. 여기 대장금이라고 아주 엄청 유명한, 우리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대장금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한류 붐을 일으켰어요. 이게 태양회는 이거 바꿨어야 되는데, 왜냐면 두 분이 이혼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또 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BTS 난리죠. 빌보드 차트에 앨범 차트 1등하고
어마어마한 이게 트와이스인가요? 트와이스라고 하는 또 이 여성 이런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한류 붐이 한국 의류 이런 옷에 대한 인기를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이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한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 75.4%가 화장품과 의류, 30% 정도가 이제 한국에 찾아오는 관광 이런 데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이 K-뷰티가 뭐 미국, 중국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화장품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보면 유럽이나 미국이 가장 많을 것 같죠. 단일 시장으로는 미국이 제일 큽니다. 그렇지만 권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1등이에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그래서 화장품 산업에서 중국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혹시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렇게 동영상 가져올 건데 이렇게 CF 같은 거 SK2라는 제품 알아요? SK2가 이제 일본 제품이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은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P&G라는 회사에서 SK2를 만들어요. SK2, P&G가 중국에서 단일 회사로는 1위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는 1위는 아니지만 뭐 저기 프랑스에 있는 그 로레알이 지금 화장품 1등입니다. 그다음 영국에 있는 회사가 2위, 3위가 이제 P&G인데 요 아시아의 또 대부분의 시장이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 한국. 아주 놀랍게도 남성 화장품 시장 1위는 한국입니다. 놀랍죠? 저도 놀랐어요.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북미, 중남미 뭐 이렇게 그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고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한류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으면 무조건 산대요. 그 정도로 K-뷰티의 브랜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 가치는 연예인들이 올려줬는데 브랜드의 질은 아직 못 쫓아가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는 어떠냐? 첫 번째는 기능성입니다. 보통 기능성이라고 하면 뭔가 화장품이 단순히 뭐 이렇게 색조 화장품 말고 뭐 피부 미백이라든지 아니면 주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항산화 효과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화학 기업들이 화장품 기능성 소재를 주로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백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는 바이오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화학 기반의 소재들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 붐이 일면서 생체 유래 기능성 원료 여러분들 소 태아 그 태반에서 기능성 화장품 만들고 요즘은 이제 스템셀 줄기세포 가지고 또 만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체 유래 기능성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생체 유래 기능성 원료는 현재는 좀 이렇게 하향세예요. 왜 하향세냐면 동물 유래 유래인 경우에 다양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감염 위험이 있어서 조금 요즘은 인기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약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화장품. 이 뒤쪽에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안정성. 인체에 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천연물 소재. 대부분 이제 천연물 소재들은 예전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의보감 생각해 보면 아시죠? 동의보감 뭐가 어떻다고 하면 뭐를 약초를 달여 먹으면 되고 사실은 현대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은 것들. 근데 지금은 많이 그게 또 현대 과학적으로 또 증명이 되고 있어요.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대부분 천연물 소재들은 예전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묵적인 안정성이 답보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 소재를 요즘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장품, 이 천연물 소재는 이 나고야 의정서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의 이제 회원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회원국이 아니에요. 우리도 회원국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나고야 의정서라는 건 뭐냐면 생물 자원을 국가 재산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어떠한 식물이 있거나 천연물이 있다. 만약에 일본에서 그거를 가져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상업적인 이익이 발생되면 우리나라에 돈을 내야 돼요. 로얄티처럼. 이게 이제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생물 자원을 국가 자원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러면 각 이제 그 권역별로 어떤 게 키워드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지 보면, 이제 여기 아시아권은 이제 차이나하고 그 중국하고 일본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여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천연 화장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고령화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티에이징. 유럽 안티에이징. 그 안티에이징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키워드처럼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약국 화장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옛날에는 백화점에 가면 화장품 코너에 팔았는데 지금은 약국에서도 판단 말이죠. 지금 이제 약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 인기 엄청 좋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안티에이징은 꼭 들어가고, 이제 천연 화장품, 뭐 몇 개의 키워드를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키워드를 뽑아보면 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천연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슈티칼. 이게 코스메슈티칼이라는 말이 뭐냐면, 뒤쪽에 잠깐 소개를 할게요. 코스메슈티칼이라고 하는,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화장품의 이름, 화장품과 파마슈티칼이라고 하는 제약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약도 아니고 화장품도 아닌 것. 그래서 일반 화장품 가게에서는 안 팔지만 약국에서는 팔아요. 그렇지만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기능성이 강조된 그런 제품들을 코스메슈티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법에 보면 기능성 화장품은 어디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피부 미백, 주름 개선, 그 다음에 선텐이라고 하나요? 곱게 태우는 거. 그 다음에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거, 또는 영양을 공급하는 거, 피부나 모발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해 놓고 있어요. 뭐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천연 소재를 원료로 하는 화장품. 요즘 굉장히 많이 국내에서도 이제 제품들이 나오죠. 과일을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해라, 이런 CF도 있잖아요, 그죠? 다 천연 소재를 함유하는 그런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피부톤 얘기했으니까 피부 미백 얘기할 거다. 대충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피부가 왜 까매질까요? 제가 좀 까맣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까매요. 제가 이 일을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흑인이 네 화장품을 바르면 백인이 되겠네?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병입니다. 백반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진짜 완전 하얘져요. 근데 그런 화장품은 없어요. 그런 화장품은 없으니까 저는 제 거를 실질적으로 발라봤거든요. 발라봤는데 백인처럼 안 하얘지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적인 그러니까 이제 피부색은 그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유전자의 어떠한 발현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완전히 하얘지지는 않아요. 대신에 기미가 좀 적어진다든지 뭐 이런 건 가능해요. 그거 왜 그러냐? 그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 어머니들 많으신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 이제 오래 활동하면 UV에 의해서 자외선을 이제 쬐면 까만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은 공해가 좀 심해서 이런 다양한 공해 물질들이 또 피부를 검게 만들거나 얼룩지게 만들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어머니들은 이제 또 내가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애 하나 낳고 났더니 기미가 막 생겨.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아버님들도 이렇게 또 집에 가서 아버님들 자세히 보세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버지들도 이렇게 피부톤이 일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업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그죠? 이러한 원인들이 이렇게 백옥 같은 피부를 이렇게 얼룩지게 만듭니다. 저의 목표는 이렇게 얼룩진 피부를 빨리 이렇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피부톤을 얼룩지게 만들고 색소가 침착하게 되는데 그 색소 침착의 주역은 누구냐? 이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세포입니다. 요 윗부분이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면 요 피부가 되겠고요. 이 피부의 안쪽에 보면 이 진피라고 하는 바로 위쪽에 지금 이렇게 지금 브라운색 비슷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지를 쫙 치고 있는 요 세포가 멜라노사이트입니다. 그다음에 멜라노사이트 안에 이렇게 있는 점이 멜라노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멜라노조움 안에서 멜라닌이 합성이 됩니다. 이렇게 합성된 멜라노조움이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있는데 이게 피부 세포들이랑 이렇게 접하고 있죠.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이렇게 접하고 있는 세포에 멜라노조움을 이동시켜줘요. 옮겨줘서 저희들이 볼 때 까만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케라티노사이트라고 하는데 이 표피 세포가 멜라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더미스 안에 있는 이 멜라노사이트가 멜라노조움을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진 멜라노조움이 이 표피 세포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부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백인은 멜라노조움 사이즈가 좀 조그맣고 흑인은 굉장히 크고 또는 멜라노조움 개수가 백인은 적고 흑인은 많고 그러면 피부색이 이렇게 까매지니까 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을 것 같지만 멜라노조움이 형성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혹시 흑색종이라고 하는 암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흑색종. 들어봤어요? 피부에 생기는 암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흑색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우리 주변에는 흑색종 환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백인들은 되게 많아요. 왜 많아? 그렇죠. 멜라노조움을 멜라노조움이 적어. 그러면 멜라노조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 UV를 막 저희들이 자외선을 쬐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활성산소라는 게 막 만들어져요. 활성산소가 막 만들어져. 근데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이 멜라닌이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으로 가면 갈수록 더 흑색종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멜라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자외선을 이렇게 쬐면 이 피부에 있는 세포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MSH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 이 호르몬이 이 멜라노사이트에 신호를 보내요.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멜라닌을 만들어라. 되게 복잡하죠?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신호를 보내면 멜라닌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가고 이렇게 멜라닌이 만들어집니다. 멜라닌이 만들어지면 이 멜라닌이 이 케라티노사이트에 표피 세포로 이동을 해서 까만하게 이제 표피 세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자외선을 쬐면 그 자외선을 통해서 호르몬이 신호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신호가 요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도파키논을 멜라닌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타이로신이 도파키논이라고 하는 물질로 변할 때 요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효소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효소를 못 만들게 하면 멜라닌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부 미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할 때 이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 가셔서 미백 화장품이 있으면 그 뒤에 구성성분을 보십시오. 구성성분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 미백 화장품 고시물질이 9개가 있습니다. 당나무 추출물, 알부틴,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9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또는 어머니 화장품 뒤에 싹 구성성분을 딱 보면
알부틴이나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는 물질,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꼭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백 화장품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요 9개 중에 하나를 꼭 사용을 해야 돼요. 얘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백 화장품이라는 말을 못 써요. 그러면 요 9개의 물질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보면,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 당나무 추출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애들이에요. 감초 추출물, 이것도 타이로시네이즈 물질을 억제하는 분이에요. 감초 사셔가지고 물에 끓이셔서 이렇게 그 수건 같은 데 적시셔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면 웬만한 마스크팩보다 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알부틴이라고 하는 것, 얘도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거예요. 비사보롤, 얘도 타이로시네이즈를 억제하는 거. 뭐 얘들은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 비타민 C 유도체입니다. 아스코빅 액시드의 유도체라는 게 이제 아스코빅 액시드라고 하는 게 비타민 C인데, 비타민 C 많이 드시면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됩니다. 활성산소들을 많이 비타민 C가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데도 물론 좋지만, 그래서 뭐 하루에 뭐 비타민 C 태블릿으로 된 거 하나 정도씩은 먹어주시면 여러 가지로 피로 회복에도 좋고 뭐 좋겠죠. 뭐 하여간 이렇습니다. 그 피부 미백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요 첫 번째 1단계가 요 효소를 억제하는 겁니다. 이 효소 1단계가 가장 많은 소재가 개발된 타겟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밖에 나갈 때 뭐 바르고 다니죠? 얼굴에다가? 선크림. 선크림도 어떤 역할을 해요? UV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외선을 차단해줘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랑 타이로시네이즈의 억제를 하는 거랑은 목적상 다르지 않아요. 전부 다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하는 거니까 목적상 다르지 않아요. 효과도 자외선 차단제가 효소 억제제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시장은 늘어나고 피부 미백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줄고 있어요. 이것이 피부 미백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효과가 별로 없어. 그래서 떨어집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화장품 회사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저한테 선물을 해줘요. 미백 화장품. 이렇게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화장품 세트를 이렇게 줘요. 우리 집사람은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요거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집사람 화장품을 안 사요. 자꾸 압력을 넣어. 그 사람 한 번 더 만나고 와라. 다 떨어졌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미백 화장품을 실질적으로 받아서 써보면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참 녹화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열심히 안 발라서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 2단계까지는 이제 멜라닌 합성을 이제 억제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지를 치는데 표피세포랑 만나면 멜라노좀을 이동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동을 못하게 하는 또 억제제들이 있습니다. 얘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멜라노좀이 세포 안에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있잖아요.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작동하는 게 세포 골격이라는 거예요. 세포 골격이 여기에 작용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세포 골격에 대한 기능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재에 따라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크게 멜라닌 합성을 타겟으로 하는 것과 멜라닌 이동을 타겟으로 하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현재는 있고 이 앞 단계가 훨씬 더 많은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화장품 시장에서 좀 새로운 좀 소재들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사회적인 좀 요구가 있습니다. 또 요즘 시국이 별로 안 좋은데 또 일본 분을 말씀드리는데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신 분이 이 요스미 요시노리 교수님이라고 이게 도쿄공업대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타신 것이 이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세포 생물학적 현상을 발견하고
저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셨는데 얘들이 이제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딱 찍은 게 이게 효모입니다. 효모. 효모를 굶겨봤더니 효모 안에 이렇게 구멍처럼 보여요. 구멍처럼 보이는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게 구멍이 아니라 그전에는 없던 세포 소기관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세포 소기관이. 이 세포 소기관이 뭔가를 봤더니 자, 세포가 에너지가 없거나 세균이 감염이 되면 세포 내에 불필요한 물질과 노폐물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거할 애를 이렇게 막구조로 이렇게 둘러싸요. 내가 요거 제거할 거야. 막구조로 둘러싸. 그럼 요 막구조가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과 두 개가 서로 이렇게 퓨전, 합쳐집니다. 네, 합쳐지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분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을 없앤다 라는 의미에서 오토, 자기, 나, 그 다음에 없애잖아요. 그래서 파게인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토파지라는 거는 나를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먹는 거. 근데 나를 먹지는 않고 내 거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을 없애는 역할. 그런데 이 없애는 것이 세포 에너지가 없을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분이 이러한 현상을 발견한 게 효모를 굶겼다고 그랬잖아요. 먹이를 안 줬어. 먹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렇게 세포에 있는 물질들을 분해를 시켜서 자, 우리 생체 분자들은 모여서 무엇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소모해요. 근데 얘네들을 분해하면 에너지가 발생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먹지는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부숴서 에너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 지었을 때 집 부시면 나온 벽돌 재활용 그렇게 재활용하듯이 부서진 애들을 또 다시 재활용합니다. 이래서 연명하는 거예요. 세포가. 자가포식이라는 걸 통해 연명하는 그런 기전입니다.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조그마한 세포 소기관인데 아주 특징적인 게 이 안에는 가수분해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H가 굉장히 낮아요. 산성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라이소솜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합쳐지는데 여기에 보시면 오토파고 라이소솜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이 오토파고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라이소솜과 아까 말씀드린 필요 없는 애들을 분해시키려고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거 그거를 오토파고솜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소솜과 오토파고솜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를 오토파고 라이소솜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오토파고 라이소솜의 pH는 어떨까요? 오토파고 라이소솜의 pH. 라이소솜이 산성 pH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토파고 라이소솜도 산성 pH를 갖습니다. 세포질의 pH는 중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산성이에요. 2013년도에 공교롭게 또 여기도 또 일본 그룹인데 일본에 있는 어떤 의사로 되어 있는 연구 그룹에서 뭐를 발표를 했냐면 요 자가포식이 이렇게 세포의 이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할 수 있어. 이런 논문을 냈어요. 그런데 자세한 기전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흑인과 백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상하게도 이 백인 피부에서는 자가포식과 관련된 그런 기구들, 세포에 있는 기구들이 적어요. 많아요. 이 흑인들은 적어요. 그래서 자가포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피부색이 하얀해질 수 있다. 자가포식이 잘 안 일어나면 피부색이 검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논문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꽤 좋은 논문인데 이 분야에서는 2013년도에 이런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품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얻었어요. 그러면 자가포식이 피부색을 결정할 수 있다면 피부 세포에서 자가포식이 많이 일어나게 하면 피부색이 하얘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멜라노조움을 만드는 세포에서 자가포식을 잘 일으키는 물질들을 좀 찾아내자. 그러면 좀 새로운 사람들이 여태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타겟, 아까도 말씀드린 효소 억제제도 아니고 멜라노조움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멜라노조움을 없애는 소재를 찾지 않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녹색 형광 단백질, GFP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 형광 단백질을 최초로 찾으신 분도 노벨상을 탔어요. 굉장히 유명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형광현미경에서 이렇게 보면 녹색으로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멜라노조움을 이 녹색 형광 단백질로 염색을 시켜요. 그러니까 멜라노조움이 녹색 형광을 띠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적색 형광 단백질, 얘는 형광현미경에서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납니다. 얘도 멜라노조움에 발현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멜라노조움에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녹색과 빨간색이 만나면 노란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녹색 형광 단백질은 pH가 낮으면 형광을 빨리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녹색이 하얀색으로 변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간색만 남겠죠.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라이소조움은 pH가 산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토파고조움하고 라이소조움하고 이렇게 합쳐진다. 그래서 이 안은 산성이다. 그러니까 멜라노조움이 만약에 자가포식이 된다고 하면 그 환경은 pH가 낮을 거 아니에요. pH가 낮으면 이렇게 빨간색만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녹색과 빨간색이 발현되게 만들어 놓고 이 알파 MSH라는 거를 호르몬을 처리를 하면 멜라노조움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란색 점이 많이 늘어났죠. 여기 이제 멜라노조움이 형성이 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찾은 물질인데 이 물질을 처리를 하면 이 노란색이 빨간색으로 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멜라노조움이 자가포식이 일어나서 pH가 산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가포식이 안 일어나게 하니까 다시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산성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이 까만한 게 지금 멜라노조움입니다. 뒤에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쪽에 있는 애랑 이쪽에 있는 애랑 차이는 뭐냐면 얘는 검은색 주변에 막 구조가 없어요. 근데 얘는 검은색 주변에 이렇게 막 구조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오토파고 라이소조움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전자현미경 사진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광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자가포식을 일으키는 물질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요 베타망고스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제가 요 시스템을 통해서 찾았는데 요 베타망고스틴은 망고스틴이라고 하는 열대 과일 아시죠? 우리 진주는 시골이라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저도 이거 대전 가서 처음 먹어봤어요. 뷔페 갔더니 어디서 못 보던 과일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꽝꽝 올려놨어. 동남아 갔더니 엄청 많아. 되게 맛있어요. 이게 이제 죽기 전에 먹어야 되는 1,001가지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꼭 드셔보세요. 요거를 이제 과일의 여왕이라고 부른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과일을 드시지 말고 어디에? 피부에 양보하십시오. 그래서 이 망고스틴으로부터 요 베타망고스틴이라고 이렇게 화학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베타망고스틴을 찾아냈습니다. 이 베타망고스틴을 가지고 이제 인공 피부, 지금은 기능성 화장품을 동물에서 실험하지 못합니다.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동물에서 기능 시험을 못하게 되어져 있어서 이제 인공 피부, 사람의 피부랑 똑같이 만들어요. 인공 피부를. 제일 아래층에다가 멜라노사이트라는 거를 이렇게 깔고 그 위에다가 그 피부 세포 깔고 해서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호르몬을 처리하면 이렇게
까만색이 보여요. 코지객시드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그 미백 소재입니다. 얘를 처리를 하면 얘보다는 좀 하얘졌죠. 그런데 이제 베타망고스틴을 처리하면 훨씬 더 하얘집니다. 얘를 이제 멜라닌 양을 측정을 해보면 베타망고스틴 농도가 높아질수록 미백 효과가 훨씬 좋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가 포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요 물질을 처리를 하면 피부 세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포 안에 멜라닌 양이 이렇게 줍니다. 근데 자가 포식을 억제를 하면 멜라닌 양이 훨씬 더 많아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멜라노사이트에서 자가 포식이 색소 형성에 대한 항상성에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타망고스틴이라고 하는 물질, 저렇게 멜라노사이트에서 자가 포식을 일으키는 물질이 그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좀 가속화시키는 거죠. 없던 현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있는 현상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요 라파마이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요 라파마이신이 자가 포식을 유도합니다. 대표적으로 요 라파마이신을 처리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세포가 굶으면 자가 포식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거를 가장 흉내낼 수 있는 물질이 요 라파마이신이에요. 라파마이신을 처리를 하면 미백 효과가 안 일어나요. 베타망고스틴이라고 저희가 찾은 물질을 처리를 하면 멜라닌 함량이 확 주는데 요 라파마이신은 하나도 못 줄여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자가 포식을 일으키면 미백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자가 포식을 일으키는 물질을 처리해도 미백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가 포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선택적인 자가 포식, 하나는 선택적인 자가 포식. 그러니까 비선택적인 자가 포식은 기회적으로 없애요. 기회적으로. 어떤 특정한 세포 소기관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기회적으로 없애는데 선택적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세포 소기관만 없앱니다. 미토콘드리아만 여기 보면 어디 갔죠?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만 없애는 자가 포식도 있고요. 리피드만 없애는 자가 포식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만 없애는 자가 포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세포 소기관들만 없애는 자가 포식을 선택적 자가 포식이라고 해요. 이 선택적 자가 포식에는 이 자가 포식 수용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멜라노좀에 이 자가 포식 수용체가 가느냐, 그래서 선택적 자가 포식이 일어나느냐를 확인을 해봤더니 두 가지, 빨간색과 녹색이 만나면 노란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베타망고스틴이라는 걸 처리하면 이렇게 노란색 점들이 막 생깁니다. 저 얘기는 자가 포식 수용체가 이 멜라노좀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포 안에 있는 여러 세포 소기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멜라노좀만 없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또 이 쪽제비살이라고 하는, 이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아닌데 예전에 중국에서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토착화된 식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도 낙동강이 있으니까 그 근처에 이제 산책로 같은데 이렇게 가시다 보면 그 강하고 땅하고 만나는 면에 이렇게 사면 무너져 내리지 말라고 가장 많이 심는 게 이 쪽제비살입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마음대로 채취는 못해요. 전부 다 시에서 심은 거라서. 그런데 이 쪽제비살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이 아모로피젠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자가 포식을 이용해서 그 피부 미백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 이거를 실질적으로 실험실에 어떻게 적용을 했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멜라닌 합성의 원인이 되는 이런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억제를 했는데, 억제하는 피부 미백 소재를 많이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소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거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이런 멜라노좀,
없애는 소재들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피부 미백 소재의 파라다임이 변할 거다. 이렇게 제가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는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PNG 같은 데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베타망고스틴 같은 경우에는 PNG에서도 같이 실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강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는 기초학문에 해당됩니다. 순수 학문에 해당되고요. 그렇지만 세포생물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통해서 밝혀진 굉장히 다양한 생물학적인 기전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용과학 분야에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저같이 화장품 소재 또는 암 치료제 또는 뭐 대사 질환 치료제 이런 치료제들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사실은 세포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저변이 훨씬 더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혹시 생명과학을 공부하게 되시면 아마 이 세포생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화장품이 옛날에는 이제 단순히 미의 수단으로만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웰빙 시대가 되면서 나의 자신감을 이제 올려줄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의미로 더 확대되고 있고 국가산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의 순위로 놓고 보면 화장품이 한 100위 정도 돼요. 100위. 100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적어봤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시대는 같습니다. 이제 화장품도 과학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학적 근거주의에 입각한 기능성 화장품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이 과학적인 입증이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세포생물학적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그 접근법이 천연물 소재 발굴에 활용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한약의 그 강점이 있죠. 동의보감도 잘 정립되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천연물 화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야를 아직도 천연물 화학이 다른 나라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중국, 일본, 미국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에 있는 할머니가 한 분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여태까지 노벨상을 딱 한 분 배출했어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처럼 노벨상을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났었습니다. 중국이. 근데 예상치 못하게 할머니가 노벨상을 탔어요. 그분이 어떤 걸 하신 분이냐면 개똥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개똥쑥. 그냥 이렇게 길바닥에 자라는 풀입니다. 개똥쑥. 개똥쑥으로부터 알테미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말라리아 치료제예요. 말라리아의 유일한 치료제. 그래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막 자라잖아요. 동의보감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한약 재료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학, 약학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과학의 정점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목적이 아닌 과학은 없습니다. 특히 요 생물학적인 과학 분야 여기는 의학과 약학이 다 포함됩니다. 의학과 약학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생물학적 과학 지식은 인간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요즘은 육체적으로 살고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살고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생물학적 과학 지식은 육체와 정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래에 많은 과학도들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생명과학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